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는 저는 사업가이자 화려한 돌싱인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화려한 돌싱이라는 자기소개에서 짐작하셨다시피 저희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작은 사업을 해오던 집안이에요. 그 사업은 집안의 장손이었던 친정아버지께서 물려받으시면서 크게 번창하기 시작했죠. IMF 외환위기,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 등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오직 당신의 의지만을 믿으며 갖은 위기를 넘겨내셨고 지금만큼의 사업 규모를 일구어내셨어요. 어린 저희 눈에 비친 사업가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도 멋졌고 자연스레 아버지를 롤모델 삼아 사업가의 꿈을 키우며 자랐습니다. 안정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교육과 지원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지만 독립심이 강했던 저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아버지만큼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번 알바비로 학원을 다니고 대학까지 졸업하는 학창시절을 보냈죠. 제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 친정아버지께서는 당신 사업의 경영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셨어요. 새 시대에는 새 시대에 맞는 젊은 경영인이 필요하다 라는 이유로 사업 운영을 젊은 경영인들에게 위임하셨죠. 그리고는 그동안 일에 빠져 챙기지 못했던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계시는 날보다 여행을 떠나시는 날들이 훨씬 많았고 여행을 가지 않는 날들이면 여러 취미생활을 섭렵하시며 행복한 삶을 즐기셨어요. 특히나 아버지께서는 수집에 큰 관심이 있으셨는데요. 친정집 한켠을 수석, 화폐, 골동품 등 여러 수집품들로 채워나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께서 친정집 차고를 자꾸만 확장시키시더니 그 자리를 외제차들이 채우더군요. 대한민국에서는 정식 발매를 하지 않은 탓에 외국 직수입으로 마련한 차량들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아버지께 외제차 수입 사업 구상 중이냐고 여쭈어 보았죠. 사업은 무슨 그냥 모으는 거야. 진짜로 그냥? 이보세요 딸내미. 아빠도 남자야 남자. 세상 차 싫어하는 남자 어디 있겠냐. 왜? 싫어? 아니 뭐 싫다기보다는 이게 다 웬 건가 싶어서 그러지. 됐네 그럼. 이리 와서 이것 좀 볼래? 이게 롤스로이스라는 차인데. 와, 이런 건 얼마나 해요? 차값만 하나로 8억 좀 넘나? 직수입 비용이랑 뭐랑 해서 좀 더 들었어. 암튼 멋지다 우리 아빠. 진심인 거 알죠? 저는 그런 모습의 아버지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남들이야 과소비하네 어쩌네 손가락질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마냥 좋아 보이더라고요. 평생 노력한 대가로 벌어들인 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였으니까요. 친정 엄마께서도 아버지의 외제차 수집을 존중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의 여유를 향한 저의 시선에는 약간의 부러움이 섞여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저는 제 생에 가장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행복한 바쁨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시작했던 외국 쇼핑몰 구매 대행 사업이 성공해서 아버지께서 외제차 수집을 시작하실 즈음에는 산업 원자재를 수입해 기업들에게 납품하는 사업으로까지 확장을 맞이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어요. 유전자에 새겨져 가문 대대로 물려져온 사업가 기질과 저 스스로 알바해가면서 이루었던 공부 덕분에 원자재 납품 사업도 순조롭게 성공 궤도에 올랐어요. 당시 저의 나이 30대 중반, 이른 나이에 거머쥔 꿀맛 같은 성공이었죠.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은 저는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준비했어요. 준비를 시작하던 때부터 말들이 많은 결혼이었어요. 주변 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뭐를? 결혼을? 그렇잖아. 두 집안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도 안 좋아. 이해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남자 배경에 능력까지 따질 필요는 없잖아. 능력은 내가 충분하니까. 한쪽은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지. 진심으로 했던 말이었어요. 남편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결혼 당시의 시댁도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시부모님 남편, 아주버님 이렇게 네 식구가 방 2칸짜리 사글세방에서 지내고 있을 만큼 어려웠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30이 넘은 나이에도 방 하나를 함께 쓰다가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서야 남편이 태어나 처음으로 혼자 방을 써봤을 정도로 힘겨운 가정이었거든요. 그래도 전 아무렇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가난은 죄가 아니니까요. 재력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것은 몹쓸 짓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사랑 딱 하나만 믿고 남편과 결혼을 했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두 사돈을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평생의 인간관계가 사업에만 묶여있다 보니 마음 터놓고 지낼 사람 몇 만나지를 못했는데 인생 황혼기에야 속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면서요. 어찌나 마음에 드셨던지 저희 부부를 신혼여행 보내놓고서는 양가 어른들끼리 2달짜리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셨더군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저희 부부는 제가 마련한 신혼집으로 분가해 나왔습니다. 일단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니 그제야 현실적인 걱정이 들었어요. 행여 사업으로 바쁜 탓에 양가 부모님께 소홀하지는 않을까? 취업 준비생인 남편이 나에게 기죽어 살지는 않을까? 등등이요. 그 걱정을 신혼집에 딸린 정원을 손질하고 있던 남편에게 털어놓았죠. 자기야, 나 진짜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뭐가? 나 때문에 기죽고 살지 말라고. 나 그런 거 진짜 싫어. 자꾸 뭐래.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데.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려. 며느리 어렵다 생각하시지 말라고. 그 시부모님 지금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지금쯤 비행기 타셨을 건데. 또? 그저께 같이 귀국하셨다고 그러지 않았나? 우리 아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정말. 참 부습고 부질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취업 준비생 남편은 정원을 손질하며 방긋방긋 웃었고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동반여행을 다니시며 좋은 벗이 되었으니까요. 마침 사업도 이만하면 궤도에 올랐겠다. 나도 이제 나 재밌는 걸 한번 해보자 싶었던 저는 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취미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지요. 저의 취미 역시 아버지와 같은 수집이었습니다. 다만 심리 만족과 감상이 목적인 아버지의 순수한 수집과는 달리 저의 수집은 재테크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수집이라는 차이는 있었어요. 재테크를 염두에 둔 만큼 저의 수집 품목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예술가들의 미술품과 도자기 같은 것들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결혼 생활이 평생 행복으로 가득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업으로 무척 분주한 와중에도 마음만큼은 행복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회사에 있는 사이 시부모님께서 남편을 만나러 저희 신혼집에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시부모님을 직접 대접하지 못한 데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품고 귀가한 저는 뜻밖의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끼던 명품 가방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집안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명품 가방은 보이지 않았어요. 살림을 도와주시는 여사님께 여쭈어 보니 시부모님이 다녀가시기 전까지는 옷방에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가져가셨나? 아마 그랬나 본데 아까 한참을 구경하시더니 마음에 드셨나 보다. 저는 살짝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같은 품목을 새로 주문해드렸을 텐데 굳이 몰래 가져갈 것까진 없잖아요. 그러는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시부모 체면이 있지 며느리에게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은 아니니까요. 잠시 고민하던 저는 남편에게 저희 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모시고 다니면서 원하시는 거 있으면 알아서 해드려. 진짜? 그래도 돼? 오늘 일 다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먼저 알아서 잘 챙겨 들었어야지. 오죽했으면 어머니께서 그러셨겠냐고.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건넨 카드의 결제 내역이 종종 제 휴대폰으로 도착했어요. 가끔은 소비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싶은 내용들도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자식이라면 자식이고 그 정도는 충분히 받으실 자격은 되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며느리 덕 좀 보려 한다고 괜히 흉을 볼 만큼 속 좁은 며느리도 못 되었고요. 그런데 제 딴에는 부족함 없이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께서 저희 신혼집을 다녀가실 때마다 뭐가 자꾸 하나씩 없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티스푼 세트처럼 하나같이 눈에 쉽사리 띄지 않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런 시부모님을 점차 이해할 수 없게 되었죠. 그때마다 남편은 사람 좋게 웃으며
시부모님을 두둔했습니다. 이게 다 어렵게 사신 습관이라니까. 다들 그러고 살았어. 우리는. 자기가 이해 좀 해주라.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이해가 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은 그렇다 치고 넘어가 보자고요. 그런데 신혼집 TV 리모컨은 왜 가져가시냐고요. 아니 그거 뭐 어디다가 가져다 팔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부모님을 향한 의구심이 날로 커져갈 무렵 저는 친정아버지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네 시부모님들이 그래도 마냥 어렵게 사신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안 그래도 속 복잡해 죽겠는데. 좋은 것들을 많이 잡수고 사셨는가? 입이 아주 고급이셔. 와인 하나라도 허투루 샀다 치면 한 입에 딱 알아보시더라. 이거 싼 마이 아니냐고. 이어지는 친정아버지의 말씀을 저는 도저히 가볍게 들을 수가 없었어요. 양가 어른들이 함께 다니셨던 모든 여행에 모든 경비를 친정 부모님께서 부담하고 계셨더라고요.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 나라의 물가에 따라서는 밥 한 끼, 커피 한 잔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국내 여행에서조차 고속도로 톨비 한번 내본 적 없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양가 어른들의 여행은 친목 여행이지 접대 여행이 아니잖아요. 친정아버지께서는 친구 사이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또 어떠냐 라며 호탕하게 웃으셨지만 시부모님의 이해할 수 없는 손버릇을 경험한 저로서는 도저히 웃을 수가 없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부모님은 빌붙는 기질도 모자라서 도벽까지 있는 분들이셨어요. 그것도 아주 심한 도벽이요. 저는 그 사실을 남편이 경찰서에서 걸어온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휴대폰 매장을 방문하셨던 시부모님께서 휴대폰을 슬쩍 하려다 현장에서 주인에게 걸려버린 사건이었어요. 급히 경찰서를 찾은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시부모님의 보호자로 경찰서에 와 있는 줄 알았던 남편이 공범이라더군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함께 휴대폰을 슬쩍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큰 소리를 내었어요. 당신까지 이러면 어떡해? 내가 뭘? 내가 뭘? 내가 뭘? 시부모님이 5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당신이 나서서 말렸어야지. 같이 그러고 있으면 어쩌라고. 아, 알았으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마. 찌찌하게 굴지도 좀 말고. 잘 해결됐으면 끝난 거잖아. 잘 해결돼? 이게 잘 해결된 거야? 내가 나서서 좋게 처리 안 했으면 당신이랑 시부모님이랑 나란히 입건될 뻔했어. 절도죄로. 알긴 아니? 남편은 귀찮다는 투로 입을 꾹 다물어 버리더군요. 그날이 바로 저와 남편과 시부모님이 엮인 이혼 소송의 시발점이었어요. 제가 남편과 시부모님의 손버릇을 어떻게 고쳐놓을까 고민에 빠져있는 사이 친정 아버지께서 큰 병에 걸리셨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셨고 시부모님께서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보내셨던 시간을 저희 부부와 보내려고 하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출국한 뒤로 거의 매일같이 저희 신혼집을 찾으셨고요. 저는 그런 시부모님의 방문이 너무나도 싫었죠.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요. 좋죠. 그게 싫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부모님께서 자꾸만 저희 집에 있는 것들 훔쳐가시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저는 믿었던 시부모님을 향한 배신감에 매일같이 뒤통수를 맞으며 사는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시부모님의 도벽은 점점 심해지셨고 과감해지셨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제 취미이자 재테크용으로 수집해놓은 미술품과 도자기 등에도 손을 대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도벽을 넘어서서 절도 수준이었어요. 이대로 묵인하는 건 서로에게 좋을 것 없다고 판단한 저는 시부모님께 엄포를 놓게 되었죠. 지금까지 가져가셨던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청구하겠습니다. 갚아주시든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든 편한 쪽으로 처리해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뻔뻔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아들 물건 내가 손 좀 댔기로써니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된다든? 남편 물건이 아니라 제 물건이죠. 제가 일해서 번 제 돈으로 산 저희 물건이요. 남편은 10원 한 장 보태준 적 없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집안 살림하는 것도 다 도움으로 친다고 하더라. 하기는 뭐래요. 살림은 도와주시는 여사님께 다 맡겨놓고 펑펑 즐기면서 다니기나 했죠. 너 자꾸 서운하게 얘기할래? 시부모님께서는 저의 경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시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시부모님께 도난당한 금액 전액을 청구했어요. 그러자 한참이 지난 뒤에야 가져가셨던 물건들을 돌려주시더라고요. 참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이건 한눈에 봐도 가품이다 싶은 모조품들이었으니까요. 그 모조품들을 만드느라 한참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모양이죠. 더 짜증나는 건 그 모조품들 앞에서 가져갔던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준 것이다 라고 우겨대는 남편이었어요. 저는 체면이고 나발이고 폭발해버렸습니다. 이게 누굴 바보로 하나 진짜. 나한테 지금 소리 지른 거야? 내가 하루 이틀 수집했던 거냐고. 수집하면서 인맥 한둘쯤 없을 줄 알았냐고. 당신네 부모님들이 나 몰래 가져간 것들 여기저기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내 귀에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 대체 얼마나 무모하면 이런 짓들을 벌이는 거니? 소리 지른 거 확실하지? 그래, 질렀다. 이 상황에 소리 좀 지르면 안 되냐? 내가 괜히 이러는 거야? 나쁜 버릇 고치고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이러는 거잖아. 그러자 남편이 묘한 미소를 흘리며 녹음기가 켜져 있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다 녹음됐거든? 앞으로 잘해.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시부모님을 도둑으로 모는 거 당신에게 유리할 거 하나도 없어. 협박이죠. 자꾸 태클 걸면 이혼 소송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죠. 이혼 소송 거는 김에 위자료도 왕창 청구하겠다 뭐 그런 속셈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기죽을 줄 알고요. 나가라고 해봤자 나갈 남편이 아님을 잘 알고 있던 저는 그 길로 짐을 챙겨 비어있던 친정 부모님이 집으로 들어갔고 다음 날에는 부동산을 찾아 신혼집을 내놓았어요. 회사 법무팀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 서류를 작성했죠. 그동안 시부모님으로부터 피해본 금액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과 함께요. 저는 진짜로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은 그쪽 집안과는 엮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놈의 집안 사람들은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던지 제가 이혼 소송장 작성을 막 마치는 순간에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신혼집 정원에서 파티를 하고 있으니 얼른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순간 이건 또 무슨 개소린가 싶었던 저는 급히 신혼집으로 향했죠.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를 노래방 기계소리가 동네 어귀에서부터 들려왔고 신혼집 대문으로 들어선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고야 말았어요. 시부모님이라는 작자들이 당신네 동네 사람들을 죄다 몰고 와선 신혼집 마당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업체는 또 어디서 알아봤는지 최고급 출장 뷔페까지 데려와 거하게 먹고 마시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결제는 제 카드로 했겠죠. 시부모님의 동네 분들은 정신이 아득해진 저를 향해 부자 며느리가 좋기는 좋네 따위의 말들을 한마디씩 던지셨어요. 그렇게 잠시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정신이 아득해졌던 저의 존투 본능을 깨웠습니다. 넌 하루 종일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니? 얼른 와서 어른들한테 술 한 잔씩 따라 올리지 않고 하는 김에 주방 가서 김치 부침개라도 좀 부쳐오고 그래라. 최고급이라더만 음식들이 영 별로야. 동네 분들 앞에서 당신들의 체면을 오죽이나 세우고 싶으셨던 모양이죠. 체면도 세울 겸 저의 기도 죽여놓을 작정이었죠. 그런데 어쩝니까? 상대를 잘못 고르셨는데 그 검은 속셈에 놀아날 죄가 절대 아닌데요. 가난이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문제지. 뭐야? 세상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당신들처럼 엇나가진 않습니다. 좋은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그거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 오늘은 일단 놀 만큼 놀고 들어가세요. 단 정원 이용하신 비용이랑 케이터링 비용까지 모두 청구하겠습니다. 시부모님과 동네 분들께서는 저를 향해 뭐라 지탄의 말을 쏟아내었고 그 와중에도 남편은 혹시나 모를 이혼 소송을 대비해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돌아섰어요. 나머지는 변호사랑 말씀 나누시죠. 사업하는 것들은 피도 눈물도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다음에 이어질 저의 행동은 충분히 예상들 하셨겠죠. 그대로였어요. 이혼 소송과 절도 고소를 예정대로 진행했고 연이은 사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제야 제가 등골 쪽쪽 빼먹힐 만큼 만만한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그쪽 집안은 잠잠해지더군요. 사실 제가 직접 이러쿵 저러쿵 하는 얘기를 들을 필요 자체가 없었기도 했어요. 모든 일은 변호사가 다 알아서 진행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그동안의 녹음을 바탕으로
결혼 생활의 피해자를 자처하며 재산 분할과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는 했지만 그냥 잠깐 즐겁게 웃고 말았습니다. 제깟 것들이 날아보았자 날파리죠. 모든 재산이 결혼 전부터 저와 저의 친정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었던 데다가 만년 취업 준비생이었던 남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조차 전혀 없었던 까닭에 재산 분할? 그럴 건덕지조차 없었습니다. 단 하나 아쉬운 점은 위자료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쪽 집안에게 단 한 푼도 건네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의 이혼 대비용 녹음 파일에 어떻게 대응하나 하는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급히 미국으로 출국해야만 했어요. 친정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요. 다행스럽게도 친정아버지 곁에서 며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장이라도 꺼질 것만 같은 목소리로 이따금씩 묻고는 하셨어요. 남편이 잘해주니? 문제없이 잘 지내는 거야? 내 걱정 말고 아빠 몸이나 신경 써요. 얼른 일어나셔야지. 아빠 사회 능력 있어. 걱정 마셔. 요즘 너무 바빠요. 사돈내외는 그 원체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양반들이라 나 없음 답답할 건데.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 왜요? 좋고 말고 늙음하게 마음 맞는 친구 사귀기가 쉽다니?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버지께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이혼 소송 이야기는 일절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흉악한 모습이야 어떻든 아버지 마음속에 좋고 그리운 벗 하나쯤은 심어들인 채로 보내드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었거든요. 며칠 뒤 아버지는 떠나셨고 저는 적지 않은 시간을 경황 없이 보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주검을 국내로 모시는 절차가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더군요. 고생 끝에 아버지의 주검을 국내로 모셔온 저는 있는 힘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물론 남편 쪽 집안에게도 연락했어요. 조문은 받지 않겠다고요. 그러자 정말로 조문을 오지 않더라고요. 그쪽 집안과 엮였던 일들 중 가장 고마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마움은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훨훨 날아가 버렸어요. 아버지의 발인을 마치고 친정집으로 돌아온 저는 또다시 남편 쪽 집안 사람들의 흉악한 모습과 마주해야만 했거든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가 미국에 떠나는 순간부터 발인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때까지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청구한 금액들 때문에 살고 있던 집 보증금을 빼야 하는 상황이었다나 어쨌다나 저는 우선 이번 일로 혹시 해고라도 될까 겁에 질려 있는 가사 도우미 여사부터 챙겼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사님 잘못 아닙니다. 죄송해요 아가씨. 전 그냥 남편분께서 시부모님이랑 오셔서 며칠 집에 머물게 되셨다길래 그런 줄만 알고 그만. 죄송하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사님께서 제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아셨던 것도 아니고 작정하고 속인 쪽은 저쪽이니까 오히려 여사님도 피해자 입장이신 거잖아요. 여사님 쪽 걱정을 대번에 정리해드린 저는 남편 쪽 집안 사람들을 가택 침입죄로 신고했어요. 경찰들이 친정집에 도착한 시간은 그쪽 집안 사람들이 모두 도망을 친 다음이었죠. 그런데 혹시나 그 인간들이 또 뭐를 가져가지는 않았나 싶어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저는 그만 자지러지게 웃고야 말았습니다.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도 이 정도로 웃어본 적은 없었지 싶어요. 당연히 이것저것 뭐를 참 많이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는 아버지께서 유독 애지중지 아끼던 차값만 8억이 넘어가는 외제차의 키도 함께였습니다. 제가 세상 즐거운 웃음을 터뜨린 지점은 바로 그 외제차의 절도 사실이었어요. 절도 사실을 알게 된 경찰들은 급히 남편과 시부모의 소재를 찾아 나섰죠. 솔직히 박진감 넘치는 자동차 추격정 전도 기대했었지만 다소 맥 빠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비싼 차를 훔쳐놓고는 친정집에서 채 몇 킬로미터를 가지도 못해서 벽에 들이박았다더라고요. 차는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운전대를 잡았던 시아버지는 심지어 음주운전인데다가 트렁크에서는 훔쳐간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게임 끝났죠. 저는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을 마음껏 웃으며 사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돈값을 제대로 하는지 폐차를 해야 할 만큼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시부모 모두 멀쩡하더군요. 거기서 또 한 번 웃었어요. 맨정신에 맞은 뒤통수야말로
정말 아픈 뒤통수거든요. 마침 음주 사실이 확인된 시아버지라는 작자가 수갑을 차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 앞에다 대고 저는 또 한 번 세상이 떠나가라 웃으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죄가 하나 더 늘어나셨네요. 웃어? 너 지금 웃냐? 당신 사이코패스야? 그럼 내가 지금 웃게 됐지 울게 생겼어? 하긴 다 알게 되면 너는 펑펑 울겠다, 억울해서. 말을 마치기 무섭게 미국에서 가져왔던 서류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넸어요. 서류를 찬찬히 보던 남편은 허공에다 대고 괜히 빽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에게서 서류를 전해받은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제가 준비해 갔던 서류. 아니죠. 저의 친정아버지께서 그쪽 집안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셨던 서류는 그쪽들이 박사 내어놓은 차를 그쪽들한테 양도하겠다는 서류야. 봐서 다 알겠지만, 다 알아서 빡쳐 죽을 지경이겠지만 그래도 말로는 한번 전해줘야 할 것 같길래. 그 서류는 그들이 훔쳐가서 사고를 내버린 바로 그 고급 외제차를 그들에게 양도하려는 아버지의 서류였던 거예요. 저희 이혼 소송 사실도 시부모님과 남편의 흉악한 본 모습도 모르는 채로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에 아버지께서는 외제차의 명의를 그들에게 이전하겠다는 서류를 준비하셨어요. 당신께서 시부모님들 데리고 다니며 좋은 구경을 시켜주지 못하게 된 만큼 그들에게 가장 아끼던 차를 선물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구경하고 다니시라는 선물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죠. 그들의 본 모습이야 어떻건 아버지 마음속에는 그들이 좋은 벗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것이니만큼 제가 왈가왈부할 영역도 아니잖아요. 그쪽 집안 사람들이 그 고급 외제차를 훔쳐 도망치다가 사고만 치지 않았더라면, 얌전히 있다가 그 서류를 받아 서명 하나만 적어 넣었더라면, 금액만 해도 8억이 넘어가는 비싼 차량이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개망나니 짓을 하다가 자신들의 소유가 될 예정이었던 모든 행운을 한 큐에 날려버렸던 셈이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 그렇게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에게 즐거운 유감의 말을 전했죠. 억울하겠다. 이 차 받았으면 소송 비용에 나한테 배상할 금액들에 다 채우고도 지방에 작은 아파트 하나는 떨어졌을 건데 그걸 박살 내놨으니. 이게 진짜 쳐 맞으려고. 너 미쳤어? 돌았냐?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 말 나 들으라고 한 소리 맞지? 진짜 한번 맞아볼래? 누가 혼나게 될지는 두고 보면 나올 일이고 잘 알아줘. 녹음은 당신만 하는 게 아니야.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불쾌했던 저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세상 해피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참작되어 위자료 한 푼 주지 않고 이혼 판결을 받는 데 성공했거든요. 심지어 제가 주장한 모든 피해 금액들이 인정되어 그쪽 집안은 빚더미에 앉아버렸어요. 정말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자기 욕심에 자기 발등을 찍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소중한 일상의 작은 행복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